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10 시작합니다. 11월의 마지막 주간 12월을 맞이합니다. 이제 날씨가 이번 주부터 쌀쌀해질 모양입니다. 단단하게 채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주식시장은 이번 주도 전반적으로 조금 조정 장세를 예측하는데 두 가지 키워드가 가장 중요하죠. 중국에서 방역 시위가 꽤 수위 높게 올라오는 걸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뉴스는 불안한 양상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간에 중국 당국이 방역 완화를 표면적은 아니더라도 미세 조정하면서 풀어갈 가능성 쪽으로 시장은 해석하는 것 같아서 우려감은 그리 안 가져도 될 것 같고요.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더 중요합니다. 30일 날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을 하는데요. 이전에도 우리가 좀 긴장을 늦추다가 여러 번 좀 어려움이 겪었기 때문에요. 이번에 제롬 파월은 여전히 좀 매파적인 의견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주 중반에 가장 중요한 변수. 대체적으로는 역시나 좀 눌려 있고 종목별 장세로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얘기 차차 하도록 하겠고요. 지수 한번 보여주십시오. 월요일이기도 해서 조금 눌리죠. 지금은 그런 낙폭을 코스피가 조금 좁혀왔는데요. 코스피는 2420, 코스닥은 1%. 지난주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다가 여러 좀 위메이드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밀려가지고요. 오늘도 상대적으로 약세를 좀 보이고 있네요. 전략이 조금 까다로워지는 그런 국면인데요. 구체적인 전략 세우면서 종목 이야기까지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려진 종목의 비밀을 풀어라. 잠금 해제부터 시작합니다. 네, 잠겨있는 종목들의 수익 그리고 잠겨있는 종목을 풀어보는 잠금 해제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11월의 마지막 월요일인 오늘 국내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다 쌍끌이 매도로 이어가면서 일단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다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0.6% 정도 낙폭은 좀 줄여가면서 2,422선에서 등락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 정도 빠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잠금 해제는 인포스닥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월요일장 분위기를 머니맵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 삼성전자가 1.48%, SK하이닉스 1.76% 빠지면서 IT투톱이 시장을 또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2차 전지 쪽이 그래도 분위기가 괜찮은데 LG에너지솔루션 2% 가까이 올라가고 LNF, SK이노베이션 등등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주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가까이 좀 내려가고 있고 금융 쪽도 이렇게 보험이랑 함께 모두 다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동차나 소비, 유통, 건설기계 다 빠지고 있고 인터넷, 엔터까지 모두 다 파란불이 가득 켜져 있는데요. 그나마 해운 쪽에도 불이 들어와 있고 지금 좀 잘 보이지 않지만 우주 항공 섹터들이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어떤 종목들 주목해보면 좋을지 먼저 개장 특징주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FNF 홀딩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FNF 홀딩스 차트만 보더라도 정말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게 확연하게 느껴지는데요. 한 달 만에 90%나 주가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FNF 홀딩스 오늘도 15%대 강세 이어가고 있는데 정말 이 꺼지지 않는 소비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지 지금 자리 좀 무섭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FNF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련주로서 우리가 많이 이제 취급하고 있지만 실제로 또 중국 매출이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중국 쪽의 사업을 늘려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에 이제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은 수급적인 부분이죠. 네. 그래서 FNF도 그렇고 FNF 홀딩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수급이 조금 강화되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FNF의 움직임이 먼저 나타난 이후에 FNF 홀딩스가 뒤를 쫓아가는 그런 모습도 계속 연출되고 있는 양상이어서 해당 기업의 성장이 계속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다음에 중국도 조금 전에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공식적인 그 규제를 풀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부분적으로라든지 아니면 단계적으로라든지 서서히 풀릴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다라는 점 자체가 시장에서는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승계 과정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진출 등 다양한 이슈들이 좀 얽혀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현재 구간에서의 주가의 강세는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국면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역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구간에서는 이렇게 강한 수급과 강한 시세를 내고 있으니까
뭐 신규 매수는 조금 우리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보유자 관점에서는 지금은 이 상승을 즐기다가 오히려 중국이 방역도 풀어주고 네. 중국 소비가 더 늘어난다라고 오히려 호재가 나오는 그런 시기를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잘 가고 있는 종목이 추세를 망가뜨리게 되면 그때는 뭐 당연히 자신들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익절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구간보다는 오히려 호재가 쏟아지는 구간의 경계감을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은 뭐 당연히 속도 조절 정도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속도 조절에 신경 쓰시기보다는 오히려 호재가 나타나서 주가가 이 호재를 먼저 선반영하면서 올라간 그런 시기를 경계해야 될 상황인 것이지 뭐 지금 당장은 그렇게 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뭐 안 해도 되는 그런 네.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지금은 보유자분들께서는 이 상승을 좀 즐기셔도 괜찮을 것 같고 향후에 중국 쪽에서 봉쇄를 좀 완화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 그때 우리 좀 더 경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개장 특징주 알아볼 텐데요. 캐리소프트입니다. 이 종목이 뭐 애니메이션 영화, 3D 영화인데 캐리와 슈퍼콜라라는 영화가 중국에서 심의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도 장 초반에 18%대까지 강세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빠르게 이 오름폭을 많이 줄여서 2% 정도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모멘텀이 식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차익 실현을 해야 될지 사실 이미 지금 오늘만 보더라도 차익 실현 물량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느 쪽에 더 포인트를 맞추고 계신가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기술적으로만 접근한다면 차트의 개념으로만 접근한다면 거래량의 크기도 봐야 되겠지만 종가의 위치가 어떻게 끝나느냐가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장대 음봉으로 크게 거래를 치르면서 마감된다면 뭐 단기 시세가 의외로 쉽게 끝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렇지 않고 종가 부근에 치열한 매매 공방을 거치면서 뭐 도지 형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아래 꼬리를 다시 길게 세우면서 마감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면 현재 단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강력한 상승 추세와 뉴스에 따른 호재 반영이 뭐 끝나지는 않았다 정도로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펀더멘탈로 움직이고 있다라기보다는 뉴스에 따라서 지금 수급 기술적인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고 전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흐름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면 뭐 보유 정도의 관점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오늘 종가의 위치나 종가의 모습 자체가 대량의 거래와 대량의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한다면 뭐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차익 실현보다는 손절의 가능성이 좀 높은데 네. 그런 분들도 어느 정도는 조금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이 캐리소프트가 계속 중국 쪽에서 뭔가 사업을 넓힐 수 있을 것이냐? 이건 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중국을 뭐 누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그 부분만 믿고 가시기보다는 기술적인 판단도 병행해 나가시는 것이 지금 구간에서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신규 관점에서의 접근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리상으로 신규 접근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주셨고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또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또 손절의 영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오늘의 종가 어떻게 형성할지 좀 주목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개장 특징주 여기까지 알아보겠고요.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잠금 해제 종목은 바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이제는 민수 수요다라는 제목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먼저 열어볼게요. 추가 수주는 일단 오늘 한국항공우주 비롯해서 뭐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어제 속보가 나왔어요. 정부에서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발표를 하겠고 내년에 뭐 우주항공청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겠다 이런 소식 나오면서 다 같이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는 좀 시장 영향 때문에 오름폭을 많이 줄여가고 있거든요. 우선은 한국항공우주 개별 종목으로서 수주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지금 어저께 나온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신경 안 쓰시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미 다 알려진 뉴스 아닙니까? 뭐 공약 상황이었고 뭐 공약을 지키는 것이니까 또 그거 한다고 해서 뭔가 큰 모멘텀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본질에 집중해 보자. 지금 폴란드양 수주에 추가적인 수주가 나왔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언제 나올까? 얼마나 나올까? 아무도 모르죠. 물론 지금 폴란드 수주만으로도 현재 주가 상승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뭐 그다음에 폴란드 이외의 다른 유럽 국가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헬리콥터 완제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다른 국가에 얼마만큼 수주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알기도 어렵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그 량으로 수주될지도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더 우리가 시장에 관심을 모아나가자. 그래서 지금 수주 잔고를 보시면 완제기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지만 남아있는 수주 잔고 중에서는 실제로 기체 부품과 관련된 사업이 꽤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와 완제기 수출도 주목해 볼 포인트, 그러니까 국내 방사청에 나가는 물량이라든지 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로 수출하는 기체 부품 쪽에서 수주 잔고가 늘고 있다. 이걸 전 가장 주목해 봐야 된다. 이건 지금 보이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수주량 이런 것들 가지고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 거냐를 논쟁하는 것은 의미 없다. 그걸 뭐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그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또 밸류를 주고 주가를 저 위로 날려버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뭐 헛된 망상에 불과하고요. 그건 나왔을 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숫자를 판단해 보면 되는 것이고 지금 확실하게 늘어날 수 있는 것, 이 민수 부분의 기체 부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가장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수주잔고 추이를 통해서 기체 부품 쪽이 지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는 민수 수요 한번 체크해보자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이 실적을 좀 더 체크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변수 요인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 민수를 과연 누가 끌어올 네.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이 두 회사라는 거죠. 보잉과 에어버스 두 회사가 결국은 한국항공우주의 민수 수요를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보잉 CEO는 우리나라에서 한 바퀴 돌고 가면서 한국항공우주에 굉장히 이제 좋은 시그널들을 보냈죠. 미국 이외에 항공기 부품을 제공하는 쪽 중에서 이 정도의 품질 퀄리티로 우리에게 제공하는 회사가 많이 없다. 에어버스 사장 얼마 전에 왔잖아요, 우리나라에. 네. 그래서 왜 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쓸만한 부품들을 찾아서 전부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수요를 우리가 고려해 볼 때 향후 이제 여행 수요가 내년도는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초반에는 살아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하반기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뭔가 경기도 좀 살아나면서 그동안 못 만들었던 항공기를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보잉 같은 경우에는 737 맥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수주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에어버스 마찬가지라는 거죠. 중국이 추가적으로 주문을 했죠. 그러면 그 부품 물론 우리나라 한국항공우주가 다 되는 거 아니지만 이들의 그 만드는 기체수 자체가 증가하게 되면 한국항공우주의 실적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둘의 주가를 같이 페어링해서 보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항공우주의 주가를 예측해 보는데 좀 의미 있는 그런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항공우주는 11월 초 대비해서는 좀 빠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어느 타이밍에 매수를 하면 적절할지 좀 밸류도 보면서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뭐 올해 연초에 이미 한국항공우주는 말씀드렸죠. 수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폴란드 관련 수요가 터지면서 주가가 이제 엄청나게 올랐다가 그다음에 이제 큰 폭의 조정을 받았는데 현재 그럼 주가 위치를 우리가 좀 판단해 보도록 하죠. 지금 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 양쪽 모두 싸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싸지 않을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싸지 않을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완성 기체에 대한 판매량 증가, 수출 증가 부분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성장성을 반영하면서 비싼 거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 핵심 포인트는 실적이죠, 실적.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민수기 수요가 쫙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매출의 성장 속도를 보여주면 현재 밸류가 플러스 알파 요인인 기체의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면서 저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밸류 밴드 기준으로 보면 지금 싸지 않지만 우리가 먼 미래를 생각했을 때 완성 기체를 추가적으로 더 팔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더불어 실적이 그 민수기 쪽에서 올라오기 시작한다면 이 두 가지의 시너지는 지금의 주가를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의 수준을 우리가 너무 이제 고점으로 높여 잡아서 뭐 6만 원 중반, 뭐 7만 원 네.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그 정도의 수준까지 바라보기보다는 전고점 수준으로 일단 목표가를 제한해가면서 바라보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장 뭐 사우디라든지 뭐 이집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추가 수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수기 쪽에서 네. 죄송합니다. 올라오게 되면 저는 뭐 지금의 밸류는 충분히 납득 가능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맥스는 아마 전고점 정도의 주가까지는 우리가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계속 정리를 해주셨듯이 폴란드 이후에 지금 뭐 해외 쪽으로 수주가 불분명하지만 이제는 민수 쪽에서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얘기해 주셨고요. 전고점 정도인 한 5만 5천 원 정도를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 LG 이노텍입니다. 애플에 충격이 없다라는 포인트 얘기를 주셨는데 주말 사이에 이런 소식도 전해졌죠. 정저우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대거 또 시위를 하고 이탈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일단은 이 애플의 생산에 아이폰에 또 생산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볼게요. 애플 리스크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당연히 있다고 봐야죠. 매출의 75%, 이게 75%가 네. 지금 애플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애플 영향이 없다고 하는 건 뭐 거짓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리포트를 보시면 애플이 당장 못 만들고 있고 정저우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부품 재고로 쌓아놔야 빠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품 재고를 쌓는 그런 상황에서 매출이나 이익에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주가 보시면 좀 더 민감하게 LG노텍이 반응하긴 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거의 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점점 이 카메라 모듈과 3D 센싱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년이나 내후년 갔을 때 이런 쪽의 비중을 빨리 줄여야죠. 특정 회사, 특정 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결국 LG노텍의 밸류를 좀 더 높게 만들기 위한 핵심 포인트다. 근데 이제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애플 영향, 애플이 계속 주가가 부진하게 되면 그다음에 만약에 정저우 공장의 이 가동률 하락이 이어지게 된다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다. 다만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우리는 선반영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추가 하락적인 측면에서는 애플의 추가 레벨 다운이 없다면 LG노텍도 추가적인 레벨 다운을 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LG 이노텍이 애플의 이 매출 의존도가 75%나 차지하기 때문에 리스크는 확실히 받아갈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LG 이노텍 앞서 체크해봤듯이 애플보다 좀 주가 선반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얘기를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향후의 성장 모멘텀 한번 좀 체크해 볼 텐데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어떤 흐름 나타내고 있나요? 네, 일단 우리가 전장 쪽도 결국은 또 카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전장 쪽에서 흐름이 좋아질 거다, 계속 적자였다가 이제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이 전장도 결국은 또 카메라란 말이죠. 네. 그래서 카메라 많이 쓰일 거고 화소도 올라갈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흐름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ASP, 개별 단가당 수익 자체가 늘어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거다. 그다음에 애플 향 플러스 자동차 전장까지 붙으면 이 전체적인 매출의 레벨도 올라갈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거기다가 이제 다음 준비된 그림 하나 더 보시면 XR도 이제 내년부터 나온다고 얘기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당장 스마트폰처럼 수요가 폭발하진 않겠지만 이 XR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여기도 3D 센싱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고도의 M1 칩 2개를 달고 그다음에 OLED OS 같은 굉장히 높은 화질의 디스플레이를 달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다양하게 무언가 사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이 XR의 형태가 될 텐데 거기에 이제 3D 센싱이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의 매출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기판 쪽과 그다음에 이쪽까지 같이 붙어서 가게 된다면 결국은 이 종목의 전체적인 수익성, 매출은 앞으로도 늘어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점점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쪽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LG노텍의 매출, 좀 더 나아가서는 삼성전기 같은 종합 부품의 매출은 크게 꺾이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현재 구간에서는 가장 이 종목을 좋게 볼 수 있는 핵심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앞서 체크해봤듯이 중국 쪽 이슈 때문에 아이폰 관련해서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장, 자동차 쪽이라던가 XR과 관련해서는 향후의 성장 동력들이 탄탄하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신 것 같거든요. LG 이노텍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의 주가는 접근해도 괜찮은 가격대인지 궁금합니다. 네, 자 준비된 이제 밸류에이션 차트를 보시면 이게 전부 12개월 포워딩이란 말이죠. 근데 저기 이익 쪽은 우리가 조금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애플 공장, 정주 공장이 과연 얼마만큼 이 가동률 하락을 이어갈지를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PE 관점에서의 신뢰도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역사적 밸류의 바닥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PB 관점에서 봤을 때도 레벨 상향된 2021년 이후에 바닥 수준에서 약간 지금 반등한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저는 PE 관점에서는 우리가 약간의 이제 신뢰도 하락이라고 하더라도 PB 관점에서의 저점 수준이라면 정말로 애플의 이런 악재가 길어져서 내년 상반기 뭐 내내 뭐 가동률 떨어지고 완성된 네. 그 물품의 숫자가 떨어지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 가격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XR 기기도 얼마나 팔릴지 모르죠. 다만 신제품이 나와서 런칭하는 순간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원래 신제품 나오기 전이 기대감이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플이 내년 정도에 뭐 당연히 CES에서 발표하지 않겠지만 XR에 어떤 신제품 기대감을 주는 그 순간부터는 주가도 이제 긍정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전장 부품도 적자폭을 벗어나서 흑자로 올라오기 시작한다면 현재 밸류는 그래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격 메리트를 이제는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비쌀 때 호재가 많이 나올 때 사는 것이 아니라 악재가 불거지고 주가가 쌀 때 사는 것이 적절한 투자 전략이라고 본다면 저는 뭐 지금의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단은 일단 1차적으로 전고점 부근인 30만 원 후반대를 우리가 목표로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자리는 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매력적인 밸류 그렇게 판단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 39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위원님과 두 종목 알아봤네요. 지금까지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